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거부당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했는데 돌아온 건 침묵이었던 순간, 온 힘을 다해 준비했던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통보를 받았던 그날, 혹은 가까운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렸던 그 순간 말이에요. 그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 마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치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그 감정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거부당함의 순간이,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우리 삶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그 상처, 그 아픔 속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다고 보았어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거부당함이라는 경험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더 강하고 진정한 자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 여러분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함께 발견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거부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가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경험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소속되고 싶어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생존과도 연결된 깊은 욕구예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아기는 엄마에게 거부당하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 깊숙한 곳에는 거부당함을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는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거부당할 때 우리 뇌에서 활성화되는 영역이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와 같은 부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거부당하는 아픔은 정말로 아픈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진짜 고통인 것이죠. 칼 융은 이러한 거부의 경험이 우리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이 상처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어요. 융은 우리가 거부당했을 때 단순히 외부의 누군가가 우리를 선택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어떤 부분과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승진 기회를 놓쳤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상사가 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회사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어쩌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자신감 부족, 혹은 완벽주의 때문에 내가 진짜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융기 말하는 내면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거부당했을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나는 부족해.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하고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야. 저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세상이 불공평해 하고 분노하는 것이죠. 하지만 융은 이 두 가지 반응 모두 진정한 치유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신 그는 우리에게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이 거부의 경험을 통해 우리 자신의 그림자와 만나는 것이에요. 그림자라는 개념은 융의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일부, 우리가 억압하고 숨기려고 했던 감정, 욕구, 성격적 특성들을 말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야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착해야 해, 강해야 해, 똑똑해야 해, 성공해야 해. 그리고 이런 기준에 맞지 않는 우리 내면의 부분들을 그림자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거부당할 때 바로 이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부당하는 순간 우리가 그토록 유지하려고 했던 페르소나, 즉 가면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융은 페르소나를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쓰는 가면이라고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항상 강하고 유능한 모습을 보여왔던 사람이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다고 해봅시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불안, 취약함, 인정받고 싶은 절실한 욕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와의 만남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순간을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림자를 마주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통합하지 않으면 그림자는 우리 삶을 어둠 속에서 지배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그림자는 무의식 속에서 우리의 행동을 조종하고 우리를 같은 패턴 속에 갇히게 만듭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반복해서 상처받는다거나 비슷한 상황에서 계속 거부당한다거나 하는 일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아직 그림자를 마주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무의식은 우리에게 계속 같은 상황을 보내서 우리가 내면의 그 부분과 만나도록 압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그림자와 건강하게 만날 수 있을까요?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란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을 말해요. 그것은 사회가 원하는 모습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모습도 아닌 온전히 나 자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방어막을 내려놓고 취약한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융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와 성장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거부당함의 경험은 이 개성화 과정을 시작하는 강력한 촉매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부는 우리에게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도록 강제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갈 때는 우리는 깊이 성찰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거부당하고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묻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아픈가? 한국 사회에서 이것은 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집단에 소속되는 것,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배워왔어요.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좋은 직장에 다녀야 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하고. 이런 사회적 기대들은 우리에게 강한 페르소나를 만들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거부당한다는 것은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입시에서 실패하거나 취업에서 떨어지거나 연애에서 거절당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라 사회적 낙오자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이 점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융의 사상은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융은 우리에게 사회적 기준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을 따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진정한 행복과 성취는 외부의 승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화해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거부당함을 어떻게 내면의 힘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그것을 억누르거나 부정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술을 마시거나 과도하게 일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끊임없이 바쁘게 지내면서 그 아픔에서 도망칩니다. 하지만 윤근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의식 속으로 내려가서 더 큰 힘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해요. 아파요, 슬퍼요, 화가 나요, 무너질 것 같아요. 이런 감정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마치 상처에 연고를 바르기 전에 먼저 상처를 깨끗이 씻어내는 것과 같아요. 아프지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울고 싶으면 우세요. 분노를 느낀다면 안전한 방식으로 그것을 표현하세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통과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거부당한 경험을 깊이 탐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이 내 안에서 무엇을 촉발시켰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윤근 이것을 능동적 상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했다고 해봅시다.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로 보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어쩌면 나는 어릴 때부터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했고, 그래서 진정한 나 자신을 보여주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혹은 나는 항상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몰랐던 건 아닐까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우리는 거부의 경험이 단순히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오래된 패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융은 이것을 콤플렉스라고 불렀어요. 콤플렉스란 과거의 경험, 특히 어린 시절의 상처로부터 형성된 감정적 덩어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부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거나 중요한 순간에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들이 쌓여서 거부에 대한 민감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작은 거절에도 심하게 상처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부당하기 전에 먼저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콤플렉스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콤플렉스를 의식하지 못할 때 그것은 우리를 지배하지만, 의식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융은 의식화가 곧 치유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의식의 빛으로 끌어올릴 때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어둠 속에서 조종할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부분입니다. 거부당했을 때 우리는 종종 우리 내면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약함, 부족함, 두려움, 분노, 질투 같은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감정들을 나쁜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융은 그림자에는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에너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억압해온 분노는 사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힘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부끄러워했던 취약함은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이런 어두운 면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도 나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림자의 충동대로 행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의식하고 이해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 분노를 억압하는 대신 그것을 인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혹은 친구에게 질투심을 느낀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그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들어보는 거예요. 어쩌면 나도 그런 성취를 원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이런 그림자를 숨기고 부정하도록 배워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융은 그림자를 통합하지 않고는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는 반쪽 인간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빛과 어둠을 모두 포함하는 온전한 인간으로 살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 내면에 자기라는 중심이 있다고 말했어요. 이 자기는 에고와는 다릅니다. 에고는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 즉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반면 자기는 우리의 전체성,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는 더 큰 전체를 말합니다. 거부당했을 때 우리의 에고는 큰 타격을 받습니다. 에고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만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하는 정체성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거부는 이 정체성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사실은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에고의 붕괴는 더 큰 자기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에고의 좁은 정체성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더 깊고 진실한 자신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완벽한 사람이라는 페르소나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한다는 집착을 놓으면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융은 이것을 초월적 기능이라고 불렀습니다. 대립하는 두 가지가 충돌할 때 그 긴장을 견디면 제3의 새로운 것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거부당한 나와 거부를 극복하려는 나, 취약한 나와 강해지고 싶은 나, 이런 대립들을 회피하지 않고 견딜 때 그 사이에서 새로운 통합된 자아가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 연민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연민은 자기 동정과는 다릅니다. 자기 동정은 나는 불쌍해, 세상은 불공평해 하며 피해자 의식에 빠지는 것이에요. 반면 자기 연민은 나도 상처받고 실수하는 불완전한 인간이야. 그리고 그것은 괜찮아 하고 자신을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 특히 한국 분들은 자기 연민을 약함으로 오해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강해야 한다고, 이를 악물고 견뎌야 한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연구들은 자기 연민이 실제로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보다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이 더 강하고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거부당했을 때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힘들었구나.
많이쯤 아팠지. 네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나는 알아. 그리고 이것이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야. 이런 부드러운 대화는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를 위로하고 치유합니다. 융은 우리 내면에 여러 원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내면의 아이예요. 이 내면의 아이는 우리의 순수함, 호기심, 노리성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상처와 트라우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부당했을 때 울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내면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무시하거나 침묵시키려고 하면 그 아이는 계속 울면서 우리 주의를 끕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안아주고 위로해주면 그 아이는 점차 안정을 찾고 우리는 성숙한 어른으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내면의 치유 과정입니다. 5번째 단계는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융은 인간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때라고 보았습니다. 의미 없는 고통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지만 의미 있는 고통은 우리를 성장으로 이끕니다. 거부당한 경험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그것이 좋은 일이었다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거부는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을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고 그 거부가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융은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겉보기에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사실은 의미 있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에요. 때로는 거부당한 것이 나중에 보면 축복이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직장에 합격하지 못했기에 더 좋은 기회를 만났다거나 그 사람과 헤어졌기에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었다거나 하는 일들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지나고 나서야 보이는 것입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는 아무 의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합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융은 이것을 목적론적 관점이라고 불렀어요. 즉, 무의식은 우리를 특정한 방향, 온전함을 향해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6번째 단계는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거부를 통해 우리는 이전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일이기도 해요.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나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나는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융은 이것을 재탄생의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치 애벌레가 번데기 단계를 거쳐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고통의 어둠 속에서 변화를 겪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부당한 후 빨리 회복하려고 서두릅니다. 다시 연애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일을 찾거나 바쁘게 움직이면서 상처를 덮으려고 해요. 하지만 융은 이 전환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번데기 단계를 건너뛰려고 하면 나비는 제대로 날 수 없습니다. 이 시기는 마치 겨울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는 봄을 준비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요히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슬퍼하고 치유하는 이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은 과거의 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경험들을 통합하고 재해석하면서 더
더 넓고 깊은 자아를 형성하는 것이에요. 거부당했던 경험도 이제는 나의 일부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거부당한 사람이 아니라 거부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한 사람입니다. 융은 개성화의 목표를 자기 실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실현이란 우리가 타고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과 어둠, 강점과 약점, 성공과 실패를 모두 포함하는 전체로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 자기 실현은 종종 사회적 성공과 동일시됩니다. 좋은 직위, 많은 돈, 높은 명성. 하지만 윤기 말하는 자기 실현은 이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내면의 평화, 진정성,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해요. 때로는 사회적 기준에서 보면 성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자신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삶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도 더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살 때는 표면적인 관계만 가능하지만 진정한 자신을 보여줄 때 깊은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7번째 단계는 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거부당한 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누가 진정으로 나를 지지하는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진정한 나 자신일 수 있는지를 구분하게 되죠. 융은 건강한 관계란 두 사람이 각자의 개성화 과정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완성시키려고 하거나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기를 기대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윤근 투사라고 불렀어요. 투사란 우리 내면의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싶은 특성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고 믿거나 내 안의 그림자를 상대방에게서 보는 것이죠.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종종 강한 투사를 경험합니다. 상대방을 이상화하고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투사는 깨지고 실망이 찾아옵니다. 상대방은 내가 상상했던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래서 우리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이때 많은 관계가 끝나게 되죠. 하지만 융은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관계가 시작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투사를 거두어들이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볼 때, 그리고 나 자신도 있는 그대로 보여줄 때, 우리는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환상에 기반한 사랑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사랑입니다. 불완전한 두 인간이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며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죠. 거부당한 경험은 우리에게 이런 투사를 인식할 기회를 줍니다. 왜 나는 그 사람에게 거절당했을 때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았을까? 혹시 내가 그 사람에게 과도한 기대를 투사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웁니다. 또한 거부당한 후 우리는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웁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관계를 중시하다 보니 종종 자신의 경계를 희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거나 거절하지 못해서 힘든 관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경계는 건강한 관계의 전제 조건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줄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할 때 관계는 더 지속 가능해집니다. 거부당한 경험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거절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내게 맞지 않는 관계는 놓아줘도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8번째 단계는 창조적 표현입니다. 윤군 우리 내면의 무의식적 내용들을 의식으로 가져오는 방법으로 창조적 표현을 강조했습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음악, 춤 등 어떤 형태든 창조적 활동은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외부로 꺼내는 통로가 됩니다. 거부당했을 때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은 때로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슬픔, 분노, 수치심, 두려움이 뒤섞여 있고 그것을 정확히 표현할 단어를 찾기 힘들어요. 이럴 때 창조적 표현은 우리에게 다른 언어를 제공합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내 안의 어둠을 색으로 표현할 수 있고 글을 쓰면서 내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 있으며 음악을 들으면서 억눌렸던 감정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단순히 기분 전환이 아니라 진정한 치유의 과정입니다. 융 자신도 심각한 심리적 위기를 겪었을 때 그림을 그리고 만다라를 그리면서 자신을 치유했다고 합니다. 만다라는 원형의 상징으로 우리 내면의 전체성과 중심을 나타냅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만다라라는 구조 안에 담아내면서 우리는 질서를 찾고 통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거부당했을 때 느끼는 감정을 어떤 형태로든 표현해보세요. 그것이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내면에서 외부로,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가져오는 그 과정 자체가 치유입니다. 한국에는 아름다운 예술적 전통이 있습니다. 서예, 수묵화, 도자기, 자수 같은 것들이요. 이런 전통 예술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수양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수단이었습니다. 현대에 와서 우리는 이런 지혜를 잊고 살지만 거부당한 후 다시 창조적 활동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내면의 치유자를 깨우는 일입니다. 9번째 단계는 영성과의 연결입니다. 윤근 심리학과 영성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내면에는 영적 차원이 있으며 진정한 치유는 이 영적 차원과의 연결 없이는 완성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성은 특정 종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보다 큰 무언가, 초월적인 것과의 연결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연이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우주의 섭리일 수 있습니다. 거부당했을 때 우리는 종종 외롭고 고립되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영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큰 전체의 일부이며 우리가 겪는 고통도 인간 경험의 보편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인식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융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무의식을 넘어서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무의식의 층입니다. 그 안에는 원형이라는 보편적 이미지와 패턴들이 있어요. 영웅의 여정, 죽음과 재탄생, 빛과 어둠의 싸움 같은 것들이 모든 문화의 신화와 이야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 집단 무의식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부당하고 고통받는 것도 이 보편적 패턴의 일부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었고 그것을 극복하고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이 긴 역사의 일부이며 우리 안에는 조상들의 지혜와 힘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통과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고통이 조금은 견딜 만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통을 통과한
수많은 선배들의 이야기에서 희망과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정신문화에도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불교의 고통을 통한 깨달음, 유교의 수양을 통한 성장, 도교의 자연과의 조화. 이런 전통들은 모두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10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융은 개성화가 이기적인 과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통합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거부당한 경험을 통과하고 치유된 사람은 같은 고통을 겪는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융은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원형으로 설명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치유자는 자신도 상처를 겪었고 그것을 치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은 여러분을 더 공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창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힘들어할 때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가족이 거부당했을 때 위로해주는 것, 혹은 온라인에서 누군가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세상을 치유합니다. 융은 개인의 치유가 집단의 치유로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온전해지면 그 영향은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마치 잔잔한 물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퍼지듯이요. 여러분이 자신을 치유하는 것은 단지 여러분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걸어온 여정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거부당함이라는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단순히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은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만나고 콤플렉스를 인식하고 자기 연민을 배우고 의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고 관계를 재구성하고 창조적으로 표현하고 영성과 연결되고 마침내 다른 사람을 돕는 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때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가 두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치유는 직선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선형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지점을 반복해서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조금씩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융이 말한 개성화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빛과 어둠, 강점과 약점, 성공과 실패를 모두 포용하면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거부당했던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의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던지고 진지하게 탐구하는 그 과정 자체입니다. 거부당함에서 재탄생으로 가는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계속해서 크고 작은 거부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거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요. 융이 말했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고통이 아니라
의미 없는 삶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할 기회를 줍니다. 그것은 우리를 깨우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킵니다. 거부당한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이미 그 의미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고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의 치유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충분히 강합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힘을 증명합니다. 거부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상처받았지만 다시 일어섰으며 무너졌지만 재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탄생입니다. 재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을 통해 조금씩 일어납니다. 오늘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하기로 선택하는 것,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느끼기로 선택하는 것,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에 머물기로 선택하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이 헛되지 않기를, 그 상처가 언젠가는 여러분의 가장 큰 힘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거부당함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고통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 발견을 통해 우리는 더욱 밝은 빛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여정을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치유와 성장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